자, 일단은 뭐 제가 설명회가 수능 끝나고 나서 보니까 27개 있더라고요. 대치, 목동, 분당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갈 때마다 이제 지금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이시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고3 돼서 잘할까? 어떤 학부모님은 우리 애가 딸아이인데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서 내년에 이제 체력 걱정된다고 막 이런 걱정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 공부 안 해요. 이 부모님들 생각처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체력적으로 지칠 만큼 공부를 한다. 이런데 안 오셔도 돼요. 애가 알아서 공부해서 대학 가겠죠. 그죠? 부모님들께서 너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작년에 JTBC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대치동 강사 대표에서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제가 했던 명언이 있죠. 애들 보약 먹이지 말라. 그 보약 학부모님들 드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은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저는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죠. 애들 밖에서 굉장히 수험 생활을 워라밸로 해요. 막 떡볶이 먹으러 가서 막 2시간씩 수다 떨고 1시간 학원 시간 비면은 남자애들 막 PC방 갔다 오고 이럽니다.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수능이 어렵게 나온 건 맞습니다. 일단 수능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쓴 베스트셀러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책은 이제 블랙라벨이라고 수학 아시죠? 블랙라벨 수학 진학사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낸 블랙라벨 국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저자가 저예요. 수학만큼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수학이 100만 권이 팔렸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을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요거를 딱 냈는데 수학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능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죠. 어려웠던 거 맞습니다. 등급 컷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자, 포인터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너무 멀리 있나요? 교실이 커가지고 신호를 잘 안 받나 본데요. 네, 네. 어렵게 출제된 게 맞아요. 지금 보면은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19학년도 수능 시험 들어보셨죠? 그때 국어 영역 1등급 것이 84점, 그리고 표준 점수 만점이 150점. 그때 수학 만점 표점이 133점이었는데 국어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됐던 적이 2019 수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등급 컷을 보시면 더 낮죠. 더 낮아요. 그때보다 더 낮아요. 화법 정문은 1등급 컷이 84점, 예상 등급 컷이긴 한데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82점, 수능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근데 시험이 과연 이렇게까지 어려웠느냐?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다 했습니다. 해설 강의 이렇게 쭉 할 준비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에요. 어렵구나. 이거 평가원이 또 뒤통수를 쳤고, 이 뒤통수 제대로 친 거예요. 왜냐면 이 직전 시험이었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급 컷이 화법 작문 1등급 컷이 100점이었어요. 다 맞아야 1등급. 그리고 언어 매체 1등급 컷이 97점이었죠. 이래놓고 수능에서 애들 뒤통수를 빵 때려버린 거죠. 이거 2019 버전의 재탕이에요. 2019학년도 때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직전에 마지막 모의고사의 등급 컷이 1컷이 그때는 이제 화작 언매가 없었지 공통이었죠. 1컷이 97점이었어요. 그 재탕이 나온 건데 그때랑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2019 수능이 더 어려웠어요. 이번보다 그때가 더 어려웠는데 컷은 이번이 같거나 오히려 더 낫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애들이 수준이 그때보다 낮다라는 거죠. 이제 강상희 교수님이라고 수능 출제 많이 하셨던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연이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난이도가 이 정도로 출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올해 아이들도 이렇게 학력 수준이 낮았는데 내년 아이들이 얘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코로나를 겪은 애들이에요. 고1 때부터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한 애들. 지금 교육청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6.25 이래 최저 학력 수준. 내년 고3 아이들이 아마도 6.25 이래로 이런 아이들은 없었다. 최저 학력 수준일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저도 이제 사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다 학교 일선에 있는데 내년 고3 애들 저한테
각오하래요. 본인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수업을 잘 안 듣는데 네 수업은 애들이 공부하러 오지 않느냐. 각오해야 할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 아이들도 제가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국어 선생님인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의 저하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가르쳤는데 내년 아이들이 더 심하대요.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 뭐죠? 대학 가기가 쉬워졌죠. 왜냐면 원래대로 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다 같이 하니까. 그런데 올해 아이들 제 제자 중에서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원래 목표가 한 국민대 정도 수준의 인서울을 하는 그게 목표였던 애가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노력형 아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휴강하게 되거나 뭐 학교 못 가게 되면 그냥 막 퍼져 있는데 얘는 그 시간에도 독서실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걔가 이번에 올 1등급이 나왔어요. 걔가 지금 예상으로 아마 연고대 상위 학과를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많이 생겨요. 자녀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공부한 티가 팍팍 나는 세대의 아이들이란 얘기죠. 그럼 내 자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일단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셔야 마음 편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난이도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제 또 물어보시죠. 내년에도 이렇게 출제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모르죠. 그거는 수능을 출제하는 내년 출제 교수진들이 알겠죠.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애들 많이 주는 거 아시죠? 아니, 대학 가기 너무 좋은 세대예요, 사실. 어머님들께서 이제 수능 첫 세대 또는 학력고사 후반 세대쯤 되실 거고 저는 이제 수능 세대인데 제가 수능을 볼 때만 해도 수험생 숫자가 8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올해 40만 명대였죠. 실제로 신청한 건 51만 명이었는데 수능 응시, 결시자가 3만 명이 넘었으니까 40만 명대 후반이 수능을 받고 대학 모집 정원은 그에 맞춰서 그만큼 줄었느냐?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대학 가기 얼마나 좋은 세대입니까? 그죠? 애들만 몰라요. 사실 여기도 왜 나는 엄마들이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누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되죠? 애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애들은 이런 제 대학의 어떤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공부를 하느냐? 몰라요, 애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주어진 교재만 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수능 국어가 올해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역 융합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글씨는 안 보여도 됩니다. 독서 영역 비문학 지문이 가나형 지문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섞어서 출제한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 문학 안에서도 시 두 편에 수필 한 편을 엮어서 서로 다른 장르를 엮어서 출제하는 융합 지문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안에서도 화법과 작문을 융합한 지문, 그 다음에 문법과 비문학을 융합한 지문, 이런 융합 지문들이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애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아니 이거 수능 국어는 내신하고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신과의 괴리감이 가장 큰 과목은 국어입니다. 왜냐면은 수학은 내신 수학에서 배웠던 개념들 수능 수학 배울 때도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 국어의 시험범위였던 그 작품이 수능 국어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평가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수능 국어는 시험 범위가 딱 한 줄 써 있어요.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전범위 이렇게 써 있어요. 말이 너무 멋있죠. 범교과적 모든 교과를 아우른다. 전범위 시험 범위 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배웠던 지문이 안 나오는데 더군다나 학교 내신은 이렇게 출제가 되죠.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비문학은 비문학대로. 그런데 수능은 이렇게 영역을 넘나들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현행 수능은 20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바탕을 두는데 20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융합형 인재 양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이제 문이과를 파괴한 국어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융합 지문의 출제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내신하고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수능 국어가. 그 다음 두 번째 올해도 역시 독서 영역 비문학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오답률 상위 10문제를 보시면 자 왼쪽에 언어매체 오늘이 화법작문이
오른쪽이 화법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인데 공통적으로 이 동그라미 친 7문제, 7문제. 어느 과목을 선택했든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에 비문학이 7문제, 70%죠. 작년에도 상위 탑10 중에 비문학이 70%, 재작년에도 70%, 그 전년도엔 80%.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10개를 놓고 보면 그 중에 7개 이상이 비문학인 게 벌써 5년 이상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왜 평가원에서는 맨날 비문학으로 애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까? 과연 평가원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 수능 국어는 크게 봤을 때 세 덩어리입니다. 일단 문학,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 세 덩어리인데 매년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올해도 비문학으로 애들을 골탕 먹여야지 이렇게 출제를 하시느냐? 아닙니다. 평가원에선 당연히 균형 있게 출제를 하시겠죠. 이건 제가 평가원 출제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는 균형 있게 출제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어떻게 특정 영역의 어려운 문제를 몰아넣겠니?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왜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결론은 하나예요. 애들이 비문학을 못하는 거겠죠. 그럼 왜 애들은 유독 비문학을 못하는 것이냐? 이건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문제예요. 국어 시간 딱 떠올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문학 작품들이 떠오르시죠? 시나 소설.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참 뭔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막상 수능 시험장에 가면 문학과 비문학의 출제 비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학교 교육 과정은 문학 중심으로만 진행이 되죠. 요즘 아이들도 어머님 세대랑 똑같아요. 학교에서 주로 시, 소설, 고전문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애들 내신 시험 범위 잘 보시면 시는 이거, 소설은 이거, 고전문학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비문학 한두 지문 곁들이는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하죠. 수업 시간에 비문학 경제지문 그래프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가 비문학 기술지문의 과정을 읽어내는 독해력과 관련된 수업 안 합니다. 학교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 가는데 학교는 고1 때부터 5단위, 6단위씩 일주일에 5시간씩 계속 국어가 들어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거의 문학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상대적으로 비문학을 못하죠. 내년 수능 난이도와 관계없이 오답률 탑10 안에 내년에도 70% 이상이 비문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그냥 아이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EBS 같은 경우에 문학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죠. 올해 소위 말하는 그 문학 연계, EBS 연계에 대해서 대치동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까지 EBS 연계가 몇 프로였죠? 70%. 올해부터 몇 프로죠? 50%. 70%일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50%면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이거 나라에서 애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면 EBS 연계를 없애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라도 애들이 공부를 덜 하죠. 근데 70%일 때는 하고 50%일 때는 안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올해 첫 시간에 물어봤어요. 어떤 애한테. 작년까지 EBS가 70%였는데 50%로 20% 줄었네? 너 EBS 어떻게 공부할래? 그랬더니 선생님 20%만큼 깎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20% 깎어? 그랬더니 좀 덜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맞춰가지고 하나라도 더 하려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체제 안에서 하나라도 덜 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 EBS 파괴력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국어는 제가 올해 대치동 선생님들이 대다수가 기출만 강조하면서 EBS 수업을 3월 달에 안 했었어요. 거의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는 작년 수능하고 크게 다를 거 없을 것이다. 그냥 한 지문 정도 덜 연계되는 정도일 거야. 우리는 EBS 분석한다 하면서 EBS 분석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나왔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이거 아셔야 돼요. 내년 애들이 고3 올라가면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험이에요. 아예 출제하는 주체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EBS 연결하지 않아요. 일부러 EBS 지문들을 피해서 출제해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3월에도 있고 4월에도 있고 뭐 여러 번 있는데 거기서 EBS의 주요 지문을 내버리면 수능에 낼 게 없어지죠. 근데 1차 평가원 6월, 2차 평가원 9월
이때는 수능하고 동일한 체제로 출제를 하죠. 올해 6평 때 EBS 연계 지문은 작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한 지문 덜 연계된 정도. 그때부터 이제 대치동의 다른 강사들이 6월 달 이후에 부랴부랴 EBS 수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능에도 작년보다 한 지문 연계가 덜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는 확실히 EBS 연계가 확 줄었는데 국어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중 내용 아까 영상 하나 보셨죠? 영상 보니까 굉장히 막 와, 저 사람 쪽집게인가 봐 이런 생각 드실 텐데 맞아요. 이게 올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온라인 강사 저는 이투스에서 인강을 진행을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인강에서는 제가 1등이 아니라 2등이고요. 현장 수강생 규모로 봤을 땐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근데 온라인 강사를 통틀어서 지문과 문항 적중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비문학 적중 2지문이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올해 수업했던 내용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걸 다 회사에서 따서 만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일단 저는 EBS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EBS 연계 지문이었어요. 거사노2라는 현대시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죠. 이게 수능에 출제됐는데 별표 4개 쳐놓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쳤어요. 왼쪽이 수능 시험지, 오른쪽이 제 교재예요. 그 다음에 문제도 보시면은 이 형광펜으로 쳐놓은 부분이 왼쪽이 수능 시험지, 오른쪽이 제 교재에 있던 선택지인데 선택지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작품 고전소설 박태부전,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중요 작품이 올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대치동 선생님들이 EBS를 6월 달부터 분석 강의하면서 이 작품을 다 뺐어요. 박태부전 처음 들으시죠? 애들 16점 문학교과서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고 애들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 안 나와 이런 게 왜 나오냐 다 뺐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출제 예상 지문으로 다뤘었어요. 요게 이제 또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고전시가 탄군가라는 작품, 이 작품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뤘습니다. 올해 문학 연계 작품은 요 세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지문 다 적중이 된 거죠. EBS 연계 작품은 100%다 적중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에 수록된 작품들을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적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문학은 시험지 잘 보시면 문학은 지문 끝날 때 작가와 제목이 써 있어요. 근데 비문학은 작가 제목이 안 써 있습니다. 왜 안 써 있을까요?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문제 내기 좋게 본인이 쓰시는 글이에요. 시험장 그 문제를 본인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지문까지. 그래서 적중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올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 중에 가장 대박은 이건 거예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올해 수능 시험에 경제 지문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 경제 지문이 나오면 환율 출제 확률 100%다. 환율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비문학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융합 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 지문 안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 사회, 법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수능의 출제 경향을 쭉 봤을 때 올해는 경제 지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경제 지문이 나온다면은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환율 관련 내용 이게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제적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아주 난리거든요. 환율 때문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왼쪽이 수능 시험지고 오른쪽이 제 파이널 모의고사 3회면 이게 뭐냐면 수능 보기 2주 전에 애들이 현장에서 본 저의 시험지예요. 보시면 내용이 수능 시험지의 환율, 경상수지, 고정환율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른쪽이 제가 출제한 시험이에요. 환율, 고정환율제도, 경상수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문과, 이과 공통으로 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문은 경제지문이에요. 애들은 경제지문 정말 싫어합니다. 요즘 애들이 경상수지 이런 거 알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 아까 영상에 제가 했던 얘기죠.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올해 오답률 1위 문제 13번 문제의 정답 선택지가 저거였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제 제자들이 시험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비문학 지문이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시험을 오래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뒤에는 뭐 언어 매체 문법 문제가 똑같은 게 나왔네 이런 적중 내역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요. 또 올해 두 번째 킬러 지문이 이거였죠. 비문학의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논증 지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해겔의 변증법, 뭐 인간의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로 지금 아까 이 얘기를 하죠. 그게 가나형 6문제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던 지문이었죠. 그것도 적중된 사람이 대치동 강사까지 통틀어서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상에서 따가지고 아까처럼 홍보 영상으로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애들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도대체 뭐를 골라서 선택을 시켜야 하는가? 이게 정상적이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 화법과 작문도 배우고 언어와 매체도 배워본 결과 내 성향상 나는 이게 맞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화법과 작문 1, 2학년 배웠니? 물어보시면 배웠다는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는 배웠니? 그러면 애들을 입에서는 이 말은 나올 거예요. 엄마, 문법은 좀 배웠었어. 내신에도 좀 했었고. 근데 매체는 새로 생긴 과목이라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애들 입장에선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즉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설명회 다니면서 이런 걸 주워 들으시는 거죠. 언어 매체가 표점이 유리하다더라. 아들, 너 의대 갈 거 아니니? 아들은 그럴 생각이 없을 텐데. 너 의대 갈 거잖아. 딸아, 약대 가야지. 의대 약대 가려면 표점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엄매를 해야 되는 거야. 큰일 납니다. 애들한테 그런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부신가요? 부부시죠. 엄마 아빠가 다 설명이 와서 앉아 계신데 아이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딸이요. 아버님은 혹시 딸이 내년에 화법 작문으로 수능 보는지 언어 매체로 수능 보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이렇다니까요.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 어머님은 아세요? 언매한데요. 왜요? 언매가 쉽다고 생각한대요. 둘 중에서 일단 난이도로 봤을 때 어려운 과목은 언어 매체입니다. 따님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요. 자, 일단은 화작 언매 중에서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의 성향에 맞게 선택시키셔야 돼요. 잘 보세요.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즉, 개념 공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읽으면 문제가 풀려요. 이거 아버님께서 혹시 올해 수능시험지 9에서 화법과 작문 문제 그냥 지문 읽고 풀어보셔도 아마 60, 70% 이상은 맞추실 거예요. 그냥 읽으면 풀려요. 그에 비해서 언어 매체는 공부할 양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애들 되게 싫어합니다. 외울 것도 많고. 그리고 매체라는 게 새로 생긴 과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교과서고 기출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학습 부담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대신에 화법과 작문은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축 면에서 유리해요.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문법 공부가 빠삭하게 돼 있으면 그냥 딱 보면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선생님, 시간이 중요한가요? 자, 올해 수능 시험 1교시 국어 영역 시간 안에 다 푼 학생의 비율 뉴스 찾아보세요. 30%가 안 돼요. 70% 이상의 학생들은 마지막 5문제를 냅다 찍거나 시간에 쫓겨서 대강 밑줄 친 부분만 보고 풀거나.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집에 가서 맨날 이제 자녀들이 1교시 엄마 나 시간 부족해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야 이거 다 한글로 써 있는데 왜 시간 안에 못 푸냐 이렇게 하시면 싸움 나요. 난 학교 다닐 때 엄마는 국어 잘했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이 80분 안에 읽어내야 되는 글자 수가 25,000자예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언어 매체가 시간 단축 면에서 유리해요. 그리고 합법과 작문은 대신 아까 봤지만 1등급 구분 점수가 언매가 2점이 낮죠. 즉 2점 낮게 받아도 화작하고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표준 점수가 언매가 확실히 조금은 유리합니다. 조금은.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언매 선택하고 2개 틀린 애보다 화작 선택하고 다 맞은 애가 결과적으로 표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선택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의 성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으면서 자라서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 읽는 걸 좋아한다. 대신 외우는 걸 오히려 싫어한다. 암기 과목 이런 거. 그런 애들은 화법과 작문이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부모가 보기에도 너무할 정도로 책을 안 봤다. 내 자식이지만 너무 무식하다. 대신 좀 시험 범위 주어지고 외워서 하는 거 좀 한다 아이가. 그러면 언어 매체 시키시면 돼요. 이 아이의 성향에 따라 이게 구분이 되는 거지. 의대 가야 되니까 언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화작해도 다 맞으면 의대 갈 수 있어요. 근데 설명회만 가면은 다 국어 강사들이 언매가 유리합니다. 언매하셔야 다 이르죠. 가르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언매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화작이 별로 가르칠 게 없으니까. 근데 아이의 성향에 맞게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올해 수능 국어는 이렇게 준비시키시면 돼요. 일단 겨울방학 동안은 공통 과목을 완벽하게 공부시키시면 됩니다. 자, 표준 점수가 잘 들으셔야 돼요. 원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공통 과목을 잘 본 애가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자, 일단 공통 과목부터 완벽하게.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 과목 잘 고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택 과목 화작을 했다가 6평 끝나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언매로 옮긴다. 올해 그런 애들 많았어요. 갈아타는 거죠. 다 망했습니다, 걔네들. 그때 바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기출은 2번 돌리시면 되는데 수험생활 시작하는 초반에 한 번, 그리고 수능 보기 직전에 한 번, 2번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EBS 안 하려고 할 겁니다. EBS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어는.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가 중계에서 진행할 현장 강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출신이거든요. 제가 원래 집이 수유예요. 수유면은 가깝잖아요, 이쪽에서. 근데 제가 유명 강사가 되고 난 이후로 중계에서 수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업 요청은 굉장히 많았고 여기 항림에서도 저하고 이제 3년 전부터 연이 닿아서 계속 요청을 하셨었는데 올해 평일에 한 타임을 와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나머지 수업들은 다 대치, 목동 이쪽에 수업이 깔려 있고요. 모든 지역 모든 수업은 다 코로나 상관없이 마감이 났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특이한 건 뭐냐면 보통 어느 지역 1타, 예를 들면 중계동 1타 또는 뭐 대치동 1타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수업이 대치, 목동, 평촌학원과 이제 중계, 분당, 영통, 일산 이런 주요 학원가에서 수업을 다 해요. 한 타임씩. 근데 그 모든 수업이 마감 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 대치동 이 강의실이 여기도 강의실 되게 크죠? 이거보다 훨씬 커요. 이게 우전타워 2층에 있는 현우진이라고 들어보셨죠? 현우진 선생하고 저하고 쓰는 강의실이에요. 자, 대치 강의실이 마감이 났었고 현우진 선생은 지금은 참고로 현장 강의 안 합니다.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는 안 해요. 그 다음 목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더 많아 보이죠, 애들이? 그동안 200명 강의실이 다 마감 상태로 수업을 합니다. 평촌도 마찬가지고 이 영통이 수원 가는 길에 있는 영통인데 이걸 학부모님들이 시골 아닙니까? 막 이러시는데 공부 되게 잘해요. 이 영통 2호 강의실에서 여기도 200명 강의실인데 2년 연속으로 2호 강의실에서 제 현장 제자 중에 전 과목 만점자가 나왔어요. 전국 수석이죠. 저희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 지금도 보니까 뭐 4천 명 이상 터지고 있죠. 보통 대치동이나 목동 강의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가 빵 터지면 나 어차피 대강사들은 나 인강 있으니까 현장 수업 스톱 그냥 인강으로 들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현장 강의와 인강이 달라요, 수업이. 인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3등급이나 4등급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보편적인 강의인 거고 현장 수업은 그보다 더 밀도 높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현장 강의 만약에 집합금지가 걸리면 현장 강의 버전을 제가 따로 인강하고 별개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진도는 수능 때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약속을 드릴 거예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모든 진도는 정상 진행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능이 이제 올해부터 개정 수능이라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중계만 해도 아직은 대치하고 목동에 비해서는 사이드 지역인 게 맞아요. 그래서 대치나 목동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유명한 저 같은 선생님들이 시간표를 잘 보시면 주말에는 많이 시간표를 할애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찍고 대치로 이동을 못 해요. 여기 찍고 2시간 안에 목동 가서 다음 수업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평일에 많이 오시는데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고1, 고2 때는 내신 대비의 수월성을 위해서 학교별로 또는 이제 소규모로 8명 이하 이렇게 하는 수업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고3은 절대로 재수업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절대로 동네 보습학원 보내지 마세요. 이런 개정 수능에서 특히 이렇게 변화하는 수능에 맞춰갖고 문제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대강사 수업을 듣게 하셔야 돼요. 정보력이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언어 매체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이 다 준비가 돼 있고 매체가 기출문제라는 게 없죠. 보통 문제집 만들 때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만드는데 저는 모든 문제를 신규 다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같이 일하는 제 연구실에 보통 조교와 직원을 합쳤을 때 2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따로 출제 인력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진행을 합니다. 프린트 수업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별 취약형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스케줄상 설날 동안 언매 특강 이런 식으로 특강으로 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따로 또 학원비 받고 이렇게 안 합니다. 공통 영역을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하고 선택 과목은 현장 버전으로 따로 제가 동영상 보충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현장에서 수업 듣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은 집에서 숙제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애가 항상 40번까지는 다 푼다. 거기까진 많이 맞는데 맨날 시간 없어서 5문제 찍는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읽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 우리 애가 외국 살다 와서 고전문학 원문만 보면 까막눈이 돼버린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고전문학 원문 특강 이런 식으로 아이들 특색에 맞는 강의들이 보충 강의로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물론 전원 다 모든 교재가 무료입니다. 모든 강의가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마다 듣는 본 수업과 별개의 보충 수업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에서 3시간 반이잖아요. 주 6일 동안 애들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선택 과목 보충 수업, 그리고 개인별 특색에 맞는 보충 수업 이런 것들이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요즘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비문학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융합 지문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교재가 이미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나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계동에서 보통 학원들에서 배우는 교재하고는 퀄리티 자체가 다를 겁니다. 이런 식의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숙제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즘 국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게을러졌어요. 왜냐하면 이감 모의고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이런 외부 사설 모의고사가 잘 나오다 보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감에서 모의고사와 간쓸개를 띄어다가 애들한테 공급하고 애들한테 책값 받아가지고 이감 쪽에 결제해주는 공급체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컨텐츠 개발을 안 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1년 내내 모의고사를 한 달에 2개씩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요. 신영균 모의고사라고 하는 모의고사가 따로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지문적 중들이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이감이나 상상 모의사 이런 거 수능 출제위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외하죠. 제외하고 출제를 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게을러져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매주 요걸 내야 돼요. 자아 비판 보고서예요. 이번 주 숙제를 한 결과 문학은 나는 이게 문제고 비문학은 이게 문제고 선택 과목은 이게 문제야. 내가 잘한 점은 이거고 잘못한 점은 이거야. 그럼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제 직원들이 다 첨삭을 해서 이런 경우엔 이런 문제집을 풀어봐. 이런 경우엔 이 보충 강의를 제공할 테니까 들어라. 이런 경우엔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돼. 매주 첨삭을 해서 돌려보낼 겁니다. 선생님, 애들이 이렇게 많으면 숙제검사를 다 하나요? 다 합니다. 한 명 한 명 붙잡고 제가 하진 않겠죠. 제 직원과 조교들이 다 붙잡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 분석 결과 방금 전에 보여드린 모의고사 성적 다 분석을 해서 이걸 보내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적표가 날아가는데
중계 아이들 중에서가 아니에요. 대치, 목동, 분당, 중계 뭐 통틀어서 재수반 아이들까지. 우리 아이가 시는 몇 등, 소설은 몇 등, 비문학은 몇 등, 융합지문 몇 등, 이게 세분화해서 성적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어떤 영역이 약한지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게 같이 나가요. 애 이름 박힌 문제집. 너는 이게 약하니까 이번 달 안에 이거 다 풀어와. 이게 매월 진행이 될 거예요. 아이의 특색에 맞는 문제집이죠. 이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난도 문제집. 일주일에 한 권씩 계속 나갑니다. 이걸 다 풀어서 제출하면 여기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게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 해서 집으로 다 문자 쏴드릴 거예요. 숙제 안 하면 집에 안 보냅니다. 제 수업을 듣고 이제 뭐 이런 애들이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갈 뻔했다가 잘 간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설명회 처음으로 수능 전에 한번 했을 때 제가 요거 보여드렸었어요. 제 강의를 들은 아이 중에 가장 감동적인 아이였는데, 작년 제자예요. 올해 아이들은 아직 대학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학 붙었다고 저한테 편지 보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테니스 운동하던 친구였어요. 청소년 국가대표였습니다. 근데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제 수업을 들었는데 병원에서도 매일 아침 7시부터 새벽까지 17시간씩 공부했다고 써있죠. 수술하고 나와서도 제 어휘책 보고, 얘가 폐혈증 걸려서 생사를 넘나들었었거든요.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도 중환자실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신형균 모의고사 다 풀었대요. 병원으로 책 주문해서 공부하고 막 마약성 진통제 달고 있으면서도 공부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했죠. 얘가 원래 국어는 6등급이었는데 수능 때 다 맞았어요. 수학은 7등급이었는데 수능 때 다 맞았어요. 영어는 1등급을 받았고 탐구는 다 9등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청소년 대표. 근데 수능에서 과학 탐구를 두 과목을 50, 47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사 1등급, 전 과목 한 개 틀린 거죠. 그리고 확실히 운동으로 국가대표까지 된 애들은 걔네들은 뭘 해도 돼요. 근성이 달라요, 근성. 서울대 치대 그리고 연대 의대 합격해서 지금 연대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6년 장학생으로. 세브란스 병원 외과의 유명한 의사가 되겠답니다. 정가영이란 친구인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애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내가 얘를 계속 뒷바라지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다른 과목까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로 애들 가르칩니다. 내 수업을 듣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어머님 이게 가능할까요? 끄덕끄덕 하시네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저 내년에 재벌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그런 마인드로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얘기고, 애들 성적 상승을 위해서 제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과목 점수가 제일 빨리 오르느냐? 가장 점수 빨리 오르는 길이 뭘까요? 과목을 초월해서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애가 그 선생님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저를 좋아하느냐? 제 아이들은 저한테 환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거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국어로 서울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다른 과목도 잘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국어로 메꿔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